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0대 중후반 여성이고요. 결혼한 지는 5년이 됐어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저는 원래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남편이 자꾸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며 졸라대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서서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저라면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먼저 저희의 신혼생활부터 거슬러 가보는 것이 맞겠네요. 결혼 정년기에 두 남녀가 만나 저희는 제법 순조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양가 부모님이 결혼할 때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부모 재산이 중요한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 큰 도움을 주신 덕에 저희는 신혼 때부터 이미 새 아파트를 대출 없이 장만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에서도 그에 걸맞는 혼수를 최고급으로 넣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는 여자도 조금이라도 달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며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오피스텔 두 채를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두 집안의 경제력이 차이가 나면 결혼 준비할 때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댁이 일찍이 자수성가를, 저희 친정도 꽤 큰 사업을 하셔서 각종 부동산 재산도 많으시고 꾸준히 들어오는 월 수입도 많고 노후 준비도 확실히 해두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출발을 할 수가 있었죠. 저도 재력 있는 시댁이 나쁘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 누가 봐도 티가 나게 저희 친정집에 돈이 많다는 걸 좋아했어요. 왜 여자들끼리 만나면 은근히 남편 자랑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그렇게 와이프 자랑들을 한대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부인 전공이 뭔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직업은 뭔지, 요즘은 그런 거 다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 연봉부터 시작해서 처가에서 이거 해줬다, 저거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은근히 자랑하고 또 부러워들 한다네요. 한 번은 저희 결혼 전에 청첩장도 줄 겸 남편 친구들 모임에 제가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말로만 듣던 와이프 자랑 대회가 진짜 열리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도 친정이 부자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티를 냈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양도해 주셨을 때는 어찌나 저를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던지. 아빠가 오피스텔 양도해 주신다는 거 이번 주면 설을 마무리될 것 같아. 조만간 월세 내 통장으로 들어올 거야.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 나도 내일 전화 한번 꼭 드릴게. 아버님이 외동딸 시집 보내려고 하시니까 든든히 이것저것 많이 해주시네. 정말 감사하고 당신한테도 너무 고마워. 우리 집에 아들 있었음 국물도 없었어. 딸만 있으니까 이런저런 지원 다 나한테 오는 거라고. 좋지? 나도 너무 좋아. 우리 매달 월세 들어오면 그걸로 뭐 할까? 적금 하나 더 넣을까? 아님 주식 괜찮은 거 알아볼까? 저도 막 유세를 부렸죠. 능력 있는 친정이 제 뒤에 딱 버티고 필요할 때마다 금전적으로 넉넉히 지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하던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친정은 울타리고 백이란 말이 있나 봐요. 여자 팔자는 친정복이 8할 이상이라는 말도 있고요. 저도 아쉬울 것 없는 결혼이었기에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과 공평하게 나누기로 한 게 있어요. 먼저 저와 남편은 모든 집안일들을 딱 반반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진 않지만 월세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따지면 맞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요리, 청소, 빨래 등등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미리 담당을 정해 분담하기로 했죠.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에도 양가에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설날 때 시댁에 먼저 가면 추석에 친정에 먼저 가고, 어버이날 때 올해는 친정에 먼저 가면 내년에는 시댁에 먼저 가는 식으로요. 요즘 세상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동의하고 잘 따라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어야 한다는 정말이지 옛날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시부모님들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초대해서 저희 집에 들리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식사 준비를 남편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 옆에서 거들고 충분히 도왔는데 집에 오셨을 때 남편이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서 나와 인사하는 걸 보시더니 엄청나게 정색을 하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길 많이 안 막히셨어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가 왜 앞치마를 메고 부엌에서 나와? 남편은 허둥지둥 앞치마를 벗으며 시어머니께 설명을 드렸는데 들을수록 더욱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글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들으면 참 경악할 만한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드릴 음식 준비하고 있었지.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둘이 같이 했어. 거의 다 했어요. 아유, 서서 이러지지 마시고 얼른 손 씻고 오세요. 음식 다 식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시부모님 모셔놓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상차림을 왜 여자가 안 하고 남편을 시켜? 예, 네가 한번 말해봐라.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 오는 시부모님 대접하는 밥상 차리는 게 그렇게 싫어서 남편을 부엌에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게 지금 잘하는 짓이고 자랑할 짓이라고 내 앞에서 이 꼴을 보이는 게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시부모님 밥상은 꼭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고 어디 대한민국 법전에라도 쓰여 있답니까? 황당했지만 나름 또박또박 이유를 설명해드렸죠.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저희 친정부모님이 오실 때는 제가 나서서 음식 차려요.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 식사 이이가 직접 손수 차리고 싶다고 해서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무조건 여자만 부엌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 초대해서 식사 준비할 때는 평소 상차림보다 훨씬 신경 많이 쓰게 되니까 그게 혼자 하기엔 영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같이 해야죠. 게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도 다르시고 간을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는 각자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 정성껏 음식 만들어 대접해 드리려다 보니 둘이 역할을 나눠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내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절대 네 남편 부엌에 들이지 말아라. 내 한 번만 더 이 꼴 보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름 애교 섞인 말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시어머님은 들은 채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남편을 부엌에 들이지 않을 생각은 절대 없었고요. 그냥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저희가 하던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살려고 진즉부터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와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은근히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나 저희 친정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쎄, 시어머니는 늘 저희 친정과 시댁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희 친정집이 서울의 좋은 동네에 고급 빌라인 걸 아시곤 기가 죽기 싫으셨는지 지금 너네 친정집 시세가 한 50억까지는 안 하지? 살아보니까 꼭 부자들만 그런 데를 사는 건 아니더라고. 내 친구들도 보면 뭐 사는 데는 그냥저냥 검소하고 깔끔한 동네 사는데 알고 보면 참 알짜배기 부자들이 많거든. 사실 나도 예전에 그 동네 아파트가 하나 당첨이 됐었는데 그때 분양가가 뭐 5억, 6억짜리라서 그냥 품팔기 귀찮아서 말았거든. 근데 그게 지금 20억 가까이 하잖니? 아등바등 그런 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형편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간소하게 사는 일도 많은 법이지. 이런 말을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 외가에 대해서 어디서 듣고 아셨는지 너희 외가가 유명한 악기회사를 가업을 하고 있다며? 내 듣고 보니까 참 반갑지 뭐야? 내가 15년 전쯤인가? 신문에서 그 회사 사정 어려운 것 같아서 후원금 내려다가 말았잖니.
나도 어렸을 때 그 악기 배운 적도 있어서 관심이 좀 있었거든. 후원 계좌 아무리 알아봐도 찾기 어려워서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하고 말았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좀 자금 사정이 괜찮아졌다고 하시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 외가요? 뭐 사업이란 게 다 그렇죠. 가끔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생판 모르는 남의 후원금까지 받을 정도로 어려운 적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탄탄한 기업이고 저희 사촌들이 잘 물려받아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저희 시댁도 재산 수준이나 경제력이 남들보다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자면 시어머님 말처럼 유서 깊은 남들이 다 알만한 회사를 대대로 운영하는 외가에 부촌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그래도 저희 집이 더 잘 사는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 친정집을 깎아내리려고 해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 온갖 잡스러운 물건들을 퍼나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이 대체 뭐였는지 아세요? 저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그것도 싫었는데 문을 열어드렸을 때 시어머니 손에 들린 물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진전머리가 쳐지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실 땐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라니까요. 어머, 이번엔 또 그게 뭐예요? 응, 이거는 형님이 아기 낳았을 적에 쓰던 천기적인데 너 나중에 아기 낳으면 쓸 일 있을까봐 가져왔어. 네? 천기적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써요, 어머니. 다 일회용 기저귀 쓰죠. 게다가 남이 오줌 싸고 똥 쌀 때 쓰던 걸 저더러 쓰라고요? 아니, 다 떠나서 어머님, 저 아직 임신도 안 했거든요? 당분간 계획도 없고요. 도로 가져가세요. 제가 기함을 하며 천기저귀를 못 본 걸 본 취급을 하자 시어머니가 방방 뛰시더라고요. 예, 그 일회용 기저귀란 게 얼마나 환경 호르몬 덩어리인데 건강에 안 좋아. 그걸 갓 태어난 애기 살갗에 갖다 대니? 난 내 핏줄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거 다 네 형님이 3번 넘게 깨끗이 삶은 거야. 오늘도 내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삶으라고 해서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둔 건데. 아니, 그리고 넌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애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지. 무슨 애를 계획식이나 세워가지고 가지니? 당연히 가지는 거고 생기면 감사하게 남는 거지. 1년 안에 나는 우리 집안 핏줄 꼭 하나 더 태어나는 걸 봐야겠으니까 그리 알고 잘 챙겨둬라. 그날요. 남편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그렇게 대판 싸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싸웠다기보단 제가 일방적으로 퍼부은 꼴이지만요. 어머니 정말 왜 그러셔? 이거 봐. 어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 뭘 가지고 오셨는지 알아? 이게 뭔데? 천기저귀야, 천기저귀. 형님이 쓰시던 걸 나보고 물려쓰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도 참, 뭐 이런 걸 무겁게 들고 오셨대. 그냥 둬. 내가 내일 나가면서 버릴게. 그뿐인 줄 알아? 엊그저께는 나보고 시이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쓰던 쇼파 가져갈 생각 없냐고 전화도 하셨었어. 그래? 가져오려고? 내가 미쳤어? 남이 쓰던 걸, 아니, 친척이라고 해도 돌아가신 분이 쓰시던 걸 내가 왜 가지고 와? 내 말은 어머님이 나한테 자꾸 어디 적서놓아도 욕먹을 만한 물건들을 자꾸만 갖다 주신다는 거야.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왜 그러시는 거야, 대체? 당신은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해? 글쎄, 그래도 자기 생각해서 힘들게 가져다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지. 이건 날 무시하셔서 나는 그 정도 급의 물건 써도 되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려고 그러시는 거야. 설마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머님의 반복되는 행동이 그런 의도가 있다고밖에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러시지 못하게 좀 해줘. 나 정말 화나려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 기저귀 당신 손으로 당장 갖다 버려. 아무튼 여자가 당당하고 편한 꼴을 못 보는 시어머니는 호시탐탐 저를 괴롭히시려는 것 같았지만 제가 눈 하나 깜빡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나 제 입장을 똑부러지게 전달했더니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때의 일이었어요. 설날 때 시댁에 먼저 갔기에 추석에는 당연히 친정에 먼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제사 지내려면 빨리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코빼기를 안 비추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네? 어머님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번 명절에는 친정부터 가기로 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출가 외인이고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야. 명절 때 친정 문턱도 못 밟던 시대가 있었다. 근데 어딜 먼저 간다고?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왜 말이 안 돼요? 저도 명절 때면 저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어머님. 저번에는 늦게 가니까 저희 이모, 고모, 사촌들까지 다 갖고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희 더 늦으면 차 막혀서 안 돼요. 그럼 어머님, 이만 끊을게요.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아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계속 휴대전화를 주워버리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보조석에 앉은 남편은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아, 어쩌지?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하네. 그러게, 명절 때 번갈아 가기로 했다고 왜 말씀 안 드렸어? 분명 이렇게 난리를 치실 게 뻔해서. 아무튼 난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해. 모레 갈 때도 이렇게 화내시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계속 이러시면 나 그냥 안 갈래. 그렇게 추석 때는 저희 친정에 가서 3박 4일을 실컷 놀다 오고 시댁에는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바짝 약이 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한 2주가 지났나요? 시어머니가 아주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시댁으로 오라고 호출을 하셔서 얼른 가봤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 입으로는 도저히 창피해서 친구들에게는 말도 못할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초장의 며느리 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김장 때도 아닌데 김치거리를 어디서 한 무더기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집은 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빨랫감으로 덥지도 않은 이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으셨고요. 그 이유가 다 뭐겠어요. 유치하게도 그걸 다 저에게 일을 시켜서 제 기를 죽이려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날 잡아서 김치도 좀 담그고 집안 대청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늙어서 그런 건지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몸살이 걸렸지 뭐냐. 네 형님 혼자만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너도 불렀다. 둘이 좀 같이 하거라. 어머, 형님도 부르셨어요? 근데 이걸 다요? 저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누가 해? 아픈 내가 끙끙거리면서 이걸 다 해야겠냐? 그럼 몸 좀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나 하시면 안 될까요? 하라면 할 것이지. 젊은 애가 뭔 토를 다는 게 그렇게 많니? 아무튼 나는 병원에를 좀 다녀야겠으니까 시킨 일들 다 마무리해 놓거라. 아, 김치는 조금씩 골고루 담아봐라. 너희 아버지가 요새 막 담근 깍두기를 좋아하셔. 저 물을 깍두기 담는 데만 쓰지 말고 동치미도 좀 담궈 놓고. 그럼 나 간다. 그렇게 꽁무니를 빼버리시는 거예요. 이윽 후 형님이 도착했는데 형님은 그동안 시집살이를 얼마나 당하셨는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아휴, 이게 다 뭐야. 며느리 휘어잡기 또 시작하셨어. 고무장갑 어딨어? 얼른 해치우자. 어머님 고집 있으셔서 그냥 해달라고 해주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길이야. 형님, 저는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요, 당장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 혹시 주위에 오늘 하루만 집안일 해주실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당은 두둑하게 쳐드릴게요. 한두 분? 아니, 세 분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 일을 봐주시던 도우미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몇 분만 당일치기로 일할 분을 소개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요. 솜씨 좋은 분들을 3분이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덕에 저랑 형님은 커피나 마시면서 수다를 실컷 떨고 있었어요. 그 사이 그 산더미 같은 일들도 금방 끝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녁이 되어야 집에 돌아오셨고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집안은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고 각종 맛깔나게 담궈진 김치에 이불까지 깨끗하게 빨아서 다 넣어두었고요. 근데 저희는 아주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말끔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 병원에서는 뭘 하세요? 괜찮으시대요? 몰라. 며칠 더 지켜보고 병원에 또 오래. 아니, 그나저나, 이걸 진짜 너네 둘이 다 한 거냐? 혹시 사람 쓴 거 아니야? 어머, 눈썰미도 좋으셔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아주머니들 좀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집을 비운 건 아니고요. 옆에서 하시는 거 다 지켜보고 그랬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 내가 언제 사람 부르랬냐? 너네 보고 직접 하랬지?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런 일 할 줄도 모르고요.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어쨌든 다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어머니의 이런 성향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결혼 전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 형네 부부도 함께 초대해서 식사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묘하게 아니 대놓고 형님을 며느리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닌 무시하고 하대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죠. 아, 어머님한테 잘못 걸리면 시집살이를 단단히 하겠구나 하고요. 예, 이게 상 다 차린 거니? 찌개는 없어? 네? 국 있어서 찌개는 따로 안 끓였는데. 너는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애가 왜 이렇게 손이 작아? 한 집안에 큰며느리시게나 되는 애가 어머니 찌개랑 국은 다르지? 우리 밥상에도 찌개랑 국은 따로 끓여서 냈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니 얘가?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보자고 해도 유복하신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가끔 찌개도 끓이고 국도 내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매 끼니마다 누가 찌개랑 국을 같이 끓여서 먹는데요. 거기다가요, 기껏 찌개 하나에 남의 집이 가난하니 우리 집이 부자니 들먹이는 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형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박하고 또 무시하는 그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형님의 집안이 시댁보다 가난하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에게 형님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 거 있죠. 글쎄 너희 형님은 내가 처음에 결혼을 반대 좀 했어. 집안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말이야. 그래도 큰며느리는 좀 가풍 있는 집안에서 자란 그런 우아한 며느리 얻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네 형님 때문에 다 물거품 돼버렸지 뭐니. 아휴 내 팔자야. 그래서일까요? 형님은 그래도 자신보다는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는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저에게 늘 지고 많은 시어머니를 고소해하기도 했죠. 나는 어머님이 말을 저렇게 하셔도 결혼할 때 집도 해주시고 애들 학원비며 이것저것 금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많으니까 뭐 찍소리도 못하지 뭐. 그리고 아버님 회사도 언젠가 애들 아빠가 물려받아야 될 텐데 아버님 성격에 수틀리면 국물도 없는 거 알지? 그러니 어쩌겠어. 내가 설설 기는 수밖에. 그런데 동서는 가끔 보면 참 당당하게 할 말 다 해서 가끔 내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어머님 당황해하시는 모습 보면 대리만족이랄까. 뭐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어머님도 참 심보가 고약하신 게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다는 죄로 나를 그렇게 무시하셔서 부잣집 딸은 함부로 못 대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렇게 형님이 보기에도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차가 있었거든요. 마침 남편 생일이 다가오니 그 틈을 타 남편이 엄청나게 저를 조르는 거예요. 지금 타는 차는 어머님 드리고 우리는 새 차를 사서 타자고 말이에요. 아, 여보, 그 차가 이번에 새로 출시하면서 인기가 엄청 많아졌다니까? 지금 예약 안 하면 차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된대.
다음 주에 내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로 그 차 사면 안 돼? 마침 엄마가 차 사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다고 했어. 어머님이 차 사는데 돈을 보태주신대? 이번에 갯돈 타는 것도 있고 아빠랑 형 몰래 나 준다고 했어. 대신 내가 타던 차 엄마 달래. 엄마가 탄다고. 좋아. 나도 그 차 타보고 싶긴 했어.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동안 자기가 어머님 앞에서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잘해줘서 큰맘 먹고 허락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도. 앞으로 더 잘해라. 정말? 와, 너무 고마워, 여보. 난 정말 장가 잘 간 놈이야. 보셨죠? 저희는 이렇게나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둘 사이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정말 문제였습니다. 차를 사기로 결정하고 나자 시어머니께서는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얘, 내가 차 사는데 돈 보태준다는 소리 들었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럼요, 들었어요. 정말 좋아하던걸요? 넌 정말 웃기는 애다. 근데 왜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을 안 해? 아, 그이가 이미 말씀드린 줄 알고. 감사해요, 어머니. 넌 꼭 그러더라. 애가 뭘 고마운 줄을 몰라. 하긴, 그래서 그런지 너네 친정에서도 요즘엔 통 뭘 안 주시는 눈치더라. 나처럼 반찬을 해다 주시길 하셔. 그때 오피스텔 증여해줬다고 그리 생색을 내시더니 그 이후로 콩고물 떨어주는 것도 없던 것 같던데. 그러면서 그렇게 부자티를 내더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암튼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서요.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필이면 제가 그때 누구랑 있었는 줄 아세요? 저는 정말로 운전 중이었고 그때 하필 저희 친정엄마가 옆에 타고 계셨거든요. 운전 중이라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말들을 쏟아내시는 바람에 얼마나 난감했던지 황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거예요. 어머, 너희 친정어머니 왜 이러셔?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시니? 어, 신경 쓰지 마, 엄마. 가끔 좀 이상하셔. 가만히 있어봐, 얘. 아니, 생각할수록 말을 웃기게 하시네. 그러니까 이번엔 너희 남편 차 바꾸는 걸 시어머니가 돈을 보태주시면서 친정에서 해주는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지? 엄마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맞아. 가끔 저렇게 비교하면서 생색낼 때가 있으셔. 웃기는 양반이시네. 너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도 오래됐지?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서 네 차도 우리가 바꿔줄게. 이 엄마가 우리 딸 기죽지 않게 벤츠로다가 하나 뽑아줄게. 어머, 이게 웬 행자야? 내가 시어머니 덕을 볼 때가 있네. 완전 좋지, 엄마. 고마워, 엄마. 내가 시댁에 톡톡히 자랑할게. 그렇게 딸 기죽는 꼴은 절대 못 보시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저에게 벤츠를 사주기로 하셨어요. 남편이요? 또 엄청 좋아했죠. 역시 장모님 장인어른이 통이 크시다니까. 나도 못 타본 벤츠를. 부럽다, 자기야.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데. 자기 타던 차는 어머님이 타시기로 했다며? 내가 내일 전화 드려서 가져가시라고 할게. 마침 아까 전화하셨는데 운전 중이라 길게 통화 못했거든. 저는 평소에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전화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괜히 전화 드려봐야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듣기 싫은 말만 듣고요. 그런데 웬일로 안 하던 짓을 하려는 이유는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 자랑도 하고 생색도 좀 내야 하지 않겠어요? 신나서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저예요. 바쁘세요? 어제 통화를 길게 못해서 다시 전화드렸어요. 네가 웬일이냐? 그렇게 버릇없이 끊어놓고선 생전 전화 한번 다시 하는 일이 없더니.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어머님이 저희 타던 차 가져가신다고 하셨죠? 오늘 가져가시면 해서요. 오늘 당장? 왜? 저희 아파트가 등록할 수 있는 차가 딱 2대거든요. 근데 오늘 제 차가 새로 나와서 그걸 등록하려면 그 이 차를 어머님이 가져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네가 새 차를 뽑았어? 무슨 돈으로? 너 네 남편 닥달해서 너도 새 차 사달라고 한 거야? 아유,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희 친정에서 사주셨어요. 저 기죽지 말라고 벤츠로다가요. 저희 친정에서는 차값 보태주신 게 아니라 아예 사주신 거예요, 어머님.
하도 저희 친정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저한테 자주자주 좋은 것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니네 친정에서 간만에 뭘 좀 해준 거 가지고 생색은. 아니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이 삼복더위에 시어머니를 차 가지러 오라가라 해? 새로 나온 제 차도 오늘 저희 집 앞에서 받기로 했어요. 제가 집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 오늘 못 오시면 그냥 제가 주말에 그이한테 가져다 드리라고 할게요.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찌개 올려둔 거 타는 소리 나네요. 어머님, 저 그럼 끊을게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고소하고 기분이 좋던지 다음번에 형님을 만나면 이 에피소드도 꼭 들려드림 좋아하시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제 차가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얼른 대충 걸쳐 입고 차를 받으러 나갔죠. 그런데 아파트 공동 현관에 나가려는 순간 벼랑간 시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 너 마침 잘 만났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네 집으로 직접 가는 길이었어. 근데 너 어디 가니? 아, 어머니, 제 차가 지금 막 도착했다고 해서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아, 그래? 마침 잘 됐다. 네 주제에 무슨 벤츠야? 여자가 남자보다 좋은 차 탄다는 게 말이 되니? 아범이 준다는 헌차 앞으로 네가 타라. 벤츠는 내가 가져가서 타야겠다. 내 차랑 바꿔. 시어머니는 마침 도착한 차 앞으로 달려가서 강제로 차 문을 확 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기야말 광경에 그 자리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에그민아, 아유 깜짝이야. 사돈 양반이 어떻게 여기에. 그 차에는 저희 친정 아버지가 타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딴에는 차가 제대로 잘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싶었고 엄마한테 시어머니 전화통화를 들었던 이야기를 듣기도 해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 겸사겸사 와보셨던 거라고 해요. 근데 그런 꼴을 보게 되었다니. 게다가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뜻밖의 계기로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아이고, 제가 집에서 막 달려나와서 차림이 말이 아닌데. 예, 잘 지냈습니다. 사돈께서도 별일 없으셨죠? 별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별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올라가셔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과일과 차를 내오자 아버지는 입을 여섰습니다. 시어머니요, 완전히 가시벙석에 앉은 모양이셨죠. 제가 아까 본의 아니게 사부인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만 제가 사부인을 자주 뵌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양도 있으시고 기품도 있으신 것 같아 참 좋게 봤었어요.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보게 된 모습은 정말 당황스럽네요. 참 속이 상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저희 딸한테 막무가내로 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점잖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니 시어머니 얼굴빛이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아니, 뭘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해입니다. 따님을 어찌나 똑부러지게 키우셨는지 얘가 제 말에 눈 하나 깜짝하는 애도 아니에요. 아까는 전화로 버릇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끊길래 흥분해서 달려오는 바람에. 아무리 흥분을 하셨어도 경우는 지키셔야죠. 원래 윗사람이라는 게 아랫사람이 경거망동한다고 해서 똑같이 행동하면 격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주위에 보는 눈도 많은데 사랑스러운 막내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막내 며느리요? 얘가 얼마나 부잣집 친정 믿고 남편을 우습게 보고 시댁을 만만히 여기는 줄 아세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맨날 친정에서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자랑만 하는데 원래 친정에서 그 정도는 시댁에서 우리 딸 좀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경악스러운 태도와 말에 아버지는 정말로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 무슨 일이 있어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고 엄마나 저한테도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으셨는데 아버지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딸 가진 죄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참 유감입니다. 저는 저희 딸을 죄인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인으로 대하는 것과 사돈을 맺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간 제가 딸을 독립시키고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저희 딸이 복덩이여서지 무슨 딸로 태어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참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까지 박서방에게 지원하고 있던 모든 것 중단하고 또 앞으로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들도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집안에게 아주 큰 실수하셨다는 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나눌 대화 다 나눈 것 같으니까 댁으로 가시죠. 저는 제 딸에게 사부인이 또 무슨 막말을 할지 모르니 사부인이 먼저 가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봐야 안심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서 가시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쫓겨나듯이 저희 집에서 나갔고 그제서야 아빠도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빠에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렇게 화도 냈다가 울기도 했다가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남편이 놀란 얼굴로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퇴근할 시간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보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울었어?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조퇴한 거야? 장인어른 연락받고 당신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혀야지. 급한 일 있다고 대충 얘기하고 조퇴하고 왔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대체 또 무슨 일을 하신 거야? 남편 말을 들으니 더 서러운 거예요. 엉엉 울면서 어머님이 내 벤츠를 빼앗아 가려고 하시다가 궁지에 몰리자 하신 막말들을 막 읊어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장인어른께도 너무 죄송하고. 나는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 나 시집 오기 전에 소개팅이며 선짜리며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 집안이 좋은 것도 정말 많았고 남자들 직업도 하나같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이런 사자 달린 직업들 뿐이었다고. 근데 난 당신을 선택했어. 오로지 당신을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선택했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당신과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 근데 이게 다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어머님께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당신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내일 모든 거 다 수습해볼게. 사실 시댁에 시시콜콜 말하진 않았지만 친정에서는 앞으로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셨던 게 정말 많았어요. 조만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금 10억 원을 상속해 주시기로 했었죠. 그 다음 순서로 소형 상가도 하나 증여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다 취소해 버리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하는 것을 목격하신 그날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조퇴까지 하고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었어요. 내가 자네에게 한 번에 상속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상속법이 워낙 까다롭고 세금이 어마어마하기도 한 이유도 컸었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쉽게 주기보단 차근차근 자리 잡아나가는 걸 보고 싶기도 해서였네. 근데 그 모든 걸 자네 어머니께서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셨어. 내가 그동안 자네 만나서 한 얘기들이나 내 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통해서 앞으로 현금으로 때마다 10억씩 그리고 준비되는 대로 소형 상가들도 차례로 증여해주기로 했던 거 짐작하고 있었겠지? 그것들을 다 없던 일로 하겠네. 자네 어머님 말도 일리가 있어. 이게 다 내가 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내 안 그래도 평생 벌어온 것에 비하면 사회에 환원하거나 봉사한 일이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때문에 내가 좋은 사돈을 만나지 못한 건지
내 이참에 자네에게 주려고 했던 재산들 모두 재단에 기부할 생각이네. 좋은 일에 쓰는 거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게.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는데 상대방 집안에서 10년 주기로 몇 억씩 혹은 소형 상가며 오페스텔이며 차근차근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그게 눈앞에 있었는데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 버린다면요. 저희 남편이 딱 그 꼴이었어요. 남편은 너무도 아쉽고 속이 쓰린 나머지 밤에 잠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마구 따지기라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대체 왜 그래? 엄마가 한 엄청난 일 때문에 아버님이 얼마나 단단히 화나셨는지 알아? 이런 배알도 없는 놈? 아무리 마누라가 좋고 예쁘다고 해도 엄마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엄마도 그날 얼마나 험한 꼴 당하고 왔는지 알아? 글쎄, 쓸데없는 얘기 다 필요 없고 엄마 아들이 지금 엄마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알기나 하냐고. 아버님이 당장 10억 원 증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 취소해버리셨어. 그뿐인 줄 알아? 소형 상가도 하나 해주시기로 했었다고.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집 아들도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10년에 한 번 꼴로 그 큰 재산이 탁탁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도 유분수지. 엄마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아냐고.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저희 친정의 재력과 그게 다 자기 아들 앞으로 돌아올 수순만 남았던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턱 말을 안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아냐.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가 나 그렇게 무시하는데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냐? 니네 시아버지도 참 그릇이 작다. 남자가 돼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했다가 뺏는다고 했다가 병복하는 게 누굴 약 올리는 거냐? 그럼 그 큰 돈 자식 물려주지. 자식 안 물려주고 다 어디다 쓴다는 거야? 기부한대, 기부. 엄마 같은 사도 만난 것도 다 자기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참에 아시는 재단에 다 기부해버릴 거라고 하시더라. 벌써 1억은 미리 납부하셨어. 이거 봐. 기부증서 보여? 내가 이거 엄마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 시어머니요. 정말 욕심도 많으시지. 세상에 그 기부 증서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세상에, 진짜로 이 아까운 돈을 다 기부했단 말이야?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참나, 정말 웃기지도 않죠. 설사 그 돈이 별탈 없이 온전히 아들 앞으로 증여가 됐다고 해도 그게 왜 자기 돈이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건지요. 돈 많은 며느리의 돈은 돈대로 쏙 빨아먹고 싶고 종처럼 하대하고 부려먹고 싶은 심보는 정말 못된 거 아닌가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난 몰라. 엄마가 저지른 짓이니까 엄마가 수습해. 나는 장인어른이 주신다는 돈 꼭 물려받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장인어른한테 가서 사과를 하던 빌던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게 해줘. 남편은 그 후로 정말로 어머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시댁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결국엔 저를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다신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초인종을 누르시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드리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쯤 됐을까. 그날도 어김없이 집 앞에 찾아오셨는데 그날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문을 열어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하실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머님은 오늘도 맥없이 돌아가야 하나 싶었는데 뜻밖의 수학에 반색을 하면서 들어오셨죠.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문 열어줘서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여러 날 너네 집 문을 두드린 건 사과하려고 온 거야. 정말로 미안하다. 사돈어른께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경솔했다. 일단 들어오세요, 어머니. 앉아서 대화 나눠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는 그간 마음고생을 좀 하셔서 그런지 꽤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어머님에게 아들 며느리 이혼하면 당신도 이혼당할 줄 알라고 아주 난리를 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생각을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바라시는 남편과 시댁을 하늘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며느리는 못 될 것 같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 분위기부터가 아버지가 절대 엄마나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집안일은 엄마를 시키기보단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하시는 걸 더 많이 보고 자랐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마를 귀하게 대접해 주시기만 하셨지, 막 시집살이 시킨다거나 하는 일도 절대 없으셨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지금 그이가 그러하듯이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그이의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은 다 할 거예요. 그치만 죄인처럼 노예처럼 어머님이 어떤 말을 하시던 감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네 말이 다 맞다. 네 말이 다 맞는 말이야. 그럼 지금껏 내가 한 모든 일들 다 용서해 주는 거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에게는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 저희 부모님께는 꼭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다. 알겠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울면서 집에 돌아갔고 며칠을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되셨겠죠. 평생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 사돈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그러더니 작심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못난 마음 먹고 복덩이 같은 며느리 몰라보고 이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귀한 자식 믿고 보내주셨는데 험한 꼴 보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딸처럼 귀하게 대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저희 아들에게도 말을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과를 끝으로 불거졌던 갈등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친정 유산이 워낙 많다 보니 언제든 이혼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시댁 식구들에게 거리낄 게 없이 당당하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주눅들거나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다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약한 사람만 골라 못되게 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로다가 강하게 나가면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인품과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으로서 먼저 베풀고 보듬고 잘 대해줘야 아랫사람들도 우러러보고 따르는 법이죠. 지금도 보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보단 저희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해요. 누군 그러대요. 다 친정 돈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무렴 어때요? 어쨌거나 길지도 않은 인생 앞으로 잘해드리면 그만이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보니 제 얼굴도 참 좋아졌나 봐요. 동기 모임 나가면 친구들이 그러대요. 동창들 중에 보면 얘 팔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 예쁜 애 얼마나 많았니? 근데 지금 보면 봐봐라. 결국 집안 좋은 애가 제일 잘 살잖아. 나이 들고 보니까 예쁨도 퇴색되기 마련이고 똑똑한 애들도 시집가서 애 낳고 가정주부 되면 그냥 평범한 아줌마고. 근데 얘 봐라. 시댁 스트레스 없어. 남편 잘해. 돈 있어. 근심 걱정 없어. 아, 그렇게 잘 가꿔서 그런지 피부도 반딱반딱 윤이 나면서 얼마나 보기에 좋니? 너 요즘 예뻐졌어.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은근히 저를 요새 못살게 군다니까요. 저는 원래 아기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저를 꼬시면서요. 자기야, 우리도 얼른 애기 낳으면 안 돼? 난 정말 자기 닮은 딸 낳고 싶어. 애 키우는데도 체력이 중요하다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낳는 게 좋대. 어떻게 오늘 당장 실행해? 난 싫다니까. 자기야. 난 정말 최고 부인 만나서 결혼했는데 딱 하나 자식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단 말이야. 자기야, 이리 와봐, 응? 이렇게 날마다 저를 졸라대니
저도 은근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으신가요? 저도 제 아이에게 복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귀농하여 산 지도 어언 8년이 다 되어 가네요. 시골에 있으니 해가 빨리 떨어져 저녁이면 밥 먹고 유튜브 사연을 보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게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얼마 전 저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수더분한 성격을 가진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던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 많은 어린 여동생을 아빠처럼 키워가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20대 시절부터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친척 손에 컸는데 이런 남자라면 인생의 동반자로서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에게는 소중한 식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 시누이, 남편보다 11살이나 어린 귀여운 늦둥이였죠.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아가씨는 아직 풋풋한 중학생이었어요. 이 어린 것을 따로 떼어놓을 순 없어서 결혼 후에도 셋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가씨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아가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럽고 싹싹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언니 언니 하고 따르며 혹시 제가 힘들까 집안일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 하고 항상 이쁨 받을 짓만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없었던 저는 아가씨가 마치 친동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가씨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싶고 그랬어요. 우리 형편에 많은 것을 해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아가씨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아가씨 덕분에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서 아가씨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둘이 장도 보러 다니고 투닥거리며 같이 요리도 만들고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에는 아가씨랑 나란히 누워 밤새도록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아가씨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자 딸이었습니다. 이런 아가씨가 어느 날 그 예쁜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가 내 새언니라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아가씨의 손을 꼭 잡고 나도 그렇다고 말해주었어요. 아가씨는 촉촉해진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의 밤샘 수다는 계속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아가씨와의 생활은 하루하루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몇 년이 흘러 아가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으로 우리 부부의 내복을 사왔을 때에는 정말이지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어린 아가씨가 벌써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아가씨는 그동안 본인을 친동생처럼 친딸처럼 보살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꼭 안아주었고 남편은 흐뭇한 표정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며칠 뒤 아가씨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공장 기숙사에서 살기로 했다며 이제 스스로 독립해보겠다고 밝은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혹시 가서 부족한 거라도 있을까봐 이것저것 필요한 생필품을 챙겨주다 보니 짐이 한보따리가 되더군요. 남편과 같이 아가씨를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그 허전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가고 텅 빈 집에 돌아오니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텅 빈 집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가씨 말이야. 우리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겠지? 그래, 걱정 마. 당신이 미선이 친동생처럼 잘 키웠잖아. 내가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 같은 여자는 정말 없을 거야. 제 손을 맞잡고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던 남편의 눈가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편과 처음으로 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이가 없었던 저는 아가씨가 나간 후 아이를 가져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병원도 다녀보고 유명하다는 점집도 다녀보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이를 한둘씩 낳고 예쁘게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임신을 시도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군요.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에 자식복은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아가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이 바빠졌다면서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아가씨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주말에 집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할 말이 무엇인지는 생각도 못한 채 오랜만에 아가씨가 온다는 사실에 신나서 잡채며 갈비찜이며 아가씨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들떠서는 여기저기 쓸고 닦고 집안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주말 점심때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아가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저는 반갑게 달려가서 아가씨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별일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예쁜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갑자기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오빠 들어와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미선이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아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는 거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가씨의 남자친구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거실에 다 같이 앉았습니다. 아가씨가 거실에 앉기 전 외투를 벗었는데 글쎄 그 조그마한 몸에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가 앉아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벌써 5개월이 됐답니다. 아가씨의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본인이 미선이를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가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는데 임신을 했다니요? 저와 남편은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리고 남자친구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아가씨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가씨가 먼저 입을 떼더군요. 오빠, 언니,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무서워서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제 남편감은 언니가 꼭 골라주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풀죽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아가씨를 보자 저는 이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속으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가씨를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임신시켜 데려가겠다고 하는 저 남자친구가 얄미웠습니다.
아가씨만은 정말 제가 잘 알아봐서 좋은 남자로 고르고 골라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아가씨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걱정 말라고 저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도 아가씨가 고른 남자니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과 상의하에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가씨는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배가 많이 불러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가씨는 조그마한 신혼집에서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금방 시간이 흘러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첫째가 남자아이, 둘째가 여자아이,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 조그마한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걸 보면 마음이 행복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가씨를 닮아서 그런지 동그란 눈망울에 조그마한 코가 너무 귀엽고 예뻤습니다. 아이들이 100일이 되기 전쯤 김서방이 일이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많다며 아가씨가 당분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저희 집에서 살기로 하고 어린 쌍둥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가씨와 쌍둥이까지 함께하는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가씨는 비록 결혼해서 애엄마가 되었지만 예전에 그 맑고 순수한 마음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닮아서 어쩌면 이렇게 순한 아기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 옆에 찰싹 붙어서 까꿍하고 놀아주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어줄 때나 목욕을 시킬 때면 힘들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그저 소중한 유리구슬처럼 혹시라도 깨질까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가씨 그 착한 심성은 어디 안 가는지 제가 애들을 데리고 재우려고 앉기만 하면 언니, 제가 재울게요. 이리 주세요. 라며 성치도 않은 몸으로 일어나곤 했어요. 같이 집에서 애들 봐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씨를 억지로 등 떠밀어 방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아니야. 아가씨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조리 잘해야지. 우리 예쁜 아가씨 몸 상하면 내가 더 속상해서 안 돼. 얼른 가서 쉬어요. 어느 날 제가 평소처럼 큰아이를 재우고 있는 동안 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자 저 작은 몸에 벌써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 아가씨가 너무 대견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났어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온 이후로 남편과 저는 자기 전마다 항상 침대에 누워 아가씨 얘기, 쌍둥이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가씨와 쌍둥이 덕분에 남편과 저의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들어온 이후 김서방을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평일에는 바쁘다고 집에 못 온다길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이 많은가 했더니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 다니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끈기가 없는 스타일이라 한 곳에 진득하니 다니질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어오는 돈도 시원치 않아 아이들 기저귀 값이며 뭐며 우리 부부 돈으로 해결한 적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그런 김서방을 앉혀두고 애 아빠는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회사를 다녀야 한다라고 훈계도 해봤지만 그저 어른이 하는 잔소리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나아지는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김서방도 아가씨처럼 어린 나이에 애 아빠가 됐으니 아직 철이 없는 거겠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서방은 평일에는 어디서 자는 건지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고 주말에만 잠깐 와서 아이들을 보고 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생활하는 거냐 물어도 대답을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주말에 아가씨 방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가씨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턴곡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부부가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김서방은 방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이 무너져라 턴곡하고 있는 아가씨를 겨우겨우 달랜 후 퉁퉁 부은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서방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평일에 그 여자네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애까지 임신했답니다. 세상에, 아직 쌍둥이들이 두 돌도 안 됐는데 그 여자는 임신 6개월이라네요. 김서방이 집에 하도 잘 안 들어오니까 아가씨도 평소에 의심하긴 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긴가민가 했었다네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들켜버리고 만 거죠. 김서방은 자기는 쌍둥이 키울 자신 없다며 네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진다고는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해보니 못하겠다는 막말을 내뱉었답니다. 김서방은 그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 상대 여자가 누군지 찾아내어 집으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김서방과 하도 평소에 교류가 없었던 탓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그날 이후로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기운 내라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입맛이 없다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만히 쌍둥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생기있던 아가씨의 얼굴이 하루하루 빛을 잃어가고 말라갔어요. 저와 남편은 아가씨 걱정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가씨의 기분이 나아질까 고민하던 중 아가씨가 평소에 가고 싶어 했던 바닷가에 여행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여행용 가방을 하나 사서 아가씨가 좋아할 만한 예쁜 원피스를 몇 벌 골라서 담았어요. 그리고 카메라와 밀짚 모자도 사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선 방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아가씨를 불러 얘기했어요. 아가씨, 기분 전환할 겸 바닷가에 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요? 평소에 가고 싶어 했잖아. 쌍둥이들 키우느라 매일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을 텐데 내가 쌍둥이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필요한 건 내가 다 여행 가방에 넣어놨으니까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푹 쉬다 와요. 아가씨는 알듯 말듯한 표정을 짓고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저를 보고 싱긋 웃었어요. 언니, 고마워요. 아가씨는 여행 얘기에 갑자기 의욕이 생겼는지 그날부터 밥도 잘 챙겨 먹고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행 보내주기로 한 계획이 성공했다며 기뻐했어요. 며칠 뒤 아가씨는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쌍둥이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푹 쉬게 며칠만 외숙모랑 놀자. 엄마가 건강해야 너희도 좋은 거야. 쌍둥이들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지들끼리 까르르 하며 놀더군요. 아가씨가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간간히 연락을 하긴 했지만 혹시나 쉬는데 방해될까봐 궁금해도 참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가서 뭐 하면서 지냈는지 자세히 물어봐야지 하고요. 돌아오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떠난 여행이라 좀 오래 있다 오더라도 아가씨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급하게 경찰서에 가고 있다고요.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자세한 건 가서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큰일인가 싶어 안절부절했지만 쌍둥이를 놔두고 달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우리 미선이가 남편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듯 가슴을 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는 남편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데 불길한 느낌에 울고 있는 남편을 닥달해서 무슨 일인지 캐묻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소식이 될 줄도 모르고요. 바로 아가씨가 여행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숙소에서 혼자 목숨을 끊었다네요. 저는 남편의 얘기가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그게 사실인지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사실이라고요.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아가씨가 맞다면서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기억을 잃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용히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천하의 몹쓸 놈은 장례식 자리에도 나타나질 않더군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언젠가는 꼭 천벌을 받길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가씨, 쓸쓸하게 혼자 저 세상 가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 그 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 와서 쌍둥이를 재우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예쁜 아이들을 둘이나 놓고 갈 생각을 했을까. 아가씨를 조금 더 챙겨주지 못했던 게 후회되었습니다. 남편은 여행을 보내줬던 게 잘못이었다며 매일매일 스스로를 자책하고 슬퍼했습니다. 아가씨의 장례식 이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아가씨 얘기, 쌍둥이 얘기로 웃음꽃을 피우던 저희 부부는 이제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떠난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 아가씨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여행 갈 때 들려보냈던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아가씨의 얼굴이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진관에 맡겼습니다. 필름을 현상에서 받아보니 얼굴은 안 찍혀 있었지만 아가씨가 마지막에 바라봤던 바다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 바다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이 바다 사진은 나중에 쌍둥이들 크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그마한 상자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김서방은 연락이 없더군요. 쌍둥이들 키울 자신이 없다더니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건가 봅니다. 저도 쌍둥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쌍둥이들 우리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어떨까? 이 핏덩어리들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잖아. 제발 부탁이야, 여보. 남편은 오래 고민하고 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쌍둥이들을 내 자식처럼 예뻐하면서 정성으로 키운 건 맞지만 조카로서 키우는 것과 정말 자식으로 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친아빠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키우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더군요. 꽃다운 나이에 동생이 먼저 가버린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조카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고요.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죽을 때까지 저한테 잘하겠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눈물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한테도 소중한 조카들이니까요.
아가씨를 예뻐했던 만큼 조카들에게도 그만큼 잘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카가 아닌 딸 아들로서 잘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는 저희 부부에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식으로요. 쌍둥이는 워낙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인지 죽음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가 죽은 후 일주일 정도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엄마가 없는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들이 말을 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로, 남편을 아빠로 불렀습니다. 우리 부부 주변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우리 자식이라고 쌍둥이를 소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대단하다며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키울 수가 있느냐 하며 신기해했지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쌍둥이는 누가 뭐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누가 낳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네 가족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 하는 일이 잘 되는 편이라 쌍둥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점이었습니다. 혹시나 친엄마, 친아빠가 아닌 걸 알고 주변에서 놀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항상 좋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친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에 비해 사랑을 덜 받는 느낌을 주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아이들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즈음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쌍둥이를 저희 부부가 키우긴 했지만 정식으로 입양을 한 것은 아니기에 아이들 성과 남편의 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어보더군요. 친구들은 아빠랑 성이 같은데 자기는 왜 성이 다르냐고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친구들은 부모님이 배 아파서 낳은 거 알고 있지? 너희는 엄마 아빠가 가슴으로 낳은 거란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의 엄마 아빠라는 사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쌍둥이를 배 아파서 낳은 친엄마는 하늘의 별이 되어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별이 된 엄마가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지, 얼마나 너희들을 예뻐하고 사랑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쌍둥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한 말을 100% 이해한 것 같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거나 상처받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지내더라고요. 아가씨가 죽은 후 몇 년간 연락도 없던 김서방은 쌍둥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갑자기 돈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다면서요. 남편은 김서방을 보자마자 어딜 감히 뻔뻔하게 여길 찾아오냐며 이딴 더러운 돈 필요 없다고 몽둥이를 들고 김서방을 내쫓았습니다. 남편한테 얻어맞긴 싫었는지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사람이 참 우스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김서방이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씩씩거리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쌍둥이들 보면서 동생 잃은 슬픔을 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김서방을 보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순간 감정에 북받쳐서 남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저 나쁜 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남부럽지 않게 쌍둥이를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서방은 그 이후에도 가끔씩 저에게 연락을 해서 쌍둥이의 소식을 묻곤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알 필요 없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자식 버린 아빠가 무슨 권리로 소식을 궁금해하냐고 하면서요. 김서방은 그때 아이들을 버린 것을 후회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데려갈 형편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데려갈 형편이고 자시고 추후에도 아이들을 돌려줄 생각 일절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너 들리는 말로는 그때 바람났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둘 낳고 살다가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산다고요. 아가씨는 도대체 저런 놈이 뭐가 믿을 만하다고 덜컥 임신까지 해버렸는지. 뭐 지금 이런 생각해봤자 소용도 없지만요. 쌍둥이는 저희 부부의 보살핌 속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무난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큰아이가 말하더군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동생한테 너네 엄마 아빠는 친부모 아니라면서 놀렸다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속상해서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큰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나랑 동생을 가슴으로 낳았다고 했어요. 배 아파서 낳은 것보다 그게 훨씬 대단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큰아이의 말에 감동받아서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매년 어버이날마다 학교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습니다. 카네이션 밑에 달린 리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써놓은 게 너무 소중해서 매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 때도 부모 참관 수업에도 모두 참여하며 아이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썼습니다. 나중에는 친부모 아니라고 놀리던 친구들도 너네 엄마 아빠가 제일 부럽다는 말을 했다고 아이들한테서 들었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긴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상했던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문제였어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갈 때면 어디선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던데 저 엄마는 뭔 생각으로 저러는지 몰라. 남의 자식 둘이나 저렇게 키우면 뭐하나? 다 키워놓으면 지 친아빠 찾아갈 텐데 죽 써서 개 준다. 아이고.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 아이들이 듣기라도 할까봐 속으로만 분을 사겼습니다. 내가 보란듯이 잘 키워서 그 말들 다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수천 번 다짐하면서요. 몇 년이 흘러 아이들이 친엄마의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아가씨의 길마다 아이들과 함께 산소에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여서 엄마 얼굴도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아가씨의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도 예쁘고 친엄마도 예쁘다며 예쁜 엄마가 둘이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가씨 산소에 가면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접은 카네이션을 아가씨의 무덤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리고선 아이들이 양쪽에서 제 손을 꼭 잡고선 한참 동안 무덤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키우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훅훅 지나가더군요. 그 꼬물거리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내미는 물론이고 딸아이까지 제 키를 진작에 훌쩍 넘어버렸어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그럭저럭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둘 다 공부에 뜻이 없었던지라 대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같이 첫 알바 월급으로 빨간 내복을 사서 저희 부부에게 선물했을 때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 전 아가씨가 첫 월급으로 내복을 선물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라서요. 남편도 같은 기분을 느꼈는지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 멍한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더라고요. 그날 저와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마침 둘이 같은 지역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남매끼리 같이 자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자취방을 구해주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 다 키워놓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시골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기로 했어요. 예전부터 남편이 귀농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언젠가 나이 들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마침 시골에 봐둔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지어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이 살 거라서 방 2개짜리 작고 아담한 집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하던 일을 접고 동네 어르신들 집 고쳐주고 물건 수리해주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어서 당분간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앞에 텃밭을 가꾸어 채소들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형편없었지만 몇 년 더 해보다 보면 동네 시장에서는 팔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시골 생활은 정말 한적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한적한데 몸은 바쁘다고 해야 할까요? 도시 생활을 접고 내려와서 산과 들의 맑은 공기를 마시니 마음은 참 한적한데 생각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주말에 내려오면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펜션에 놀러 온 것 같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직장에 1년 남짓 다니다가 관두더니 둘이서 돈 조금 모은 걸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리저리 바쁜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업이라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젊을 때 추억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대신 해보고 정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당부했어요. 나이만 먹으면 나중에 다시 취직하기 힘들다고요. 사업 아이템이 뭔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이것저것 참견하는 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이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가끔씩 전화가 와서 공과금 낼 돈이 모자라다며 몇십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걸 보니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내로 나가는 길목에 작게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생활비로 쓸 정도는 벌고 있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농사가 어느 정도 손에 익고 나니 지금은 웬만한 채소는 직접 길러서 먹고 남는 건 동네 사람들 나눠주거나 남편 가게 옆에 펼쳐놓고 팔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만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벌써 아이들이 30대가 되었네요. 저도 이제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60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사실 아이들이 30살을 넘으면서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얼른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 먹기까지 남매가 싸우지도 않고 같이 뭔가 해보겠다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곤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버이날이라고 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골에 내려왔어요. 엄마 아빠 먹으라며 비싼 한우에 홍삼에 속으로는 고마웠지만 겉으로는 이런데 돈 쓰지 말고 너희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쓰라고 괜한 잔소리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선물이 또 있다면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상자를 같이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웬 차키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니? 엄마, 아빠, 이리로 와보세요. 아이들은 저희 부부를 끌고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뒷마당에는 커다란 대형 SUV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차종은 잘 몰라서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이 차 타고 주말마다 같이 여행 다녀요.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이실직고 하더군요. 사실 몇 년 동안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접을까 하던 차에 운 좋게도 대박이 터져 큰 돈을 벌게 된 이야기를요. 지금까지도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직원도 몇 명 채용하고 서울에 어엿한 사무실도 갖추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를 깜짝 놀래켜 드리고 싶어서 여태까지 돈 없는 척, 잘 안 되는 척 연기를 해왔다고 하네요. 어떻게 몇 년 동안 저희를 깜빡 속일 수가 있는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너무 바빠져서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어서 주말마다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다닐 시간은 된다면서요. 저희 부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들을 껴안고 방방 뛰었습니다. 아이들이 부자가 되어서 기쁜 게 아니라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장성해 주어서 본인들만의 힘으로 이렇게 이뤄낸 게 너무나도 대견하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줘. 너무 고맙구나. 너희가 잘 되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이들은 남편 보고 아빠는 뭘 그런 말을 하냐면서 이제 좋은 일만 남았으니 오늘은 신나게 놀자며 다 큰 나이에도 깍깍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둘째 아이가 큰아이의 손을 잡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쉿 하더라고요. 그러자 큰아이도 조용해졌습니다. 둘은 저희를 소파에 앉힌 후 그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저희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큰 절을 하는 아이들 모습에 아가씨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책맞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네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딸아이가 웃음을 피식 터뜨리니 다 같이 푸하하 하고 집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면서요. 그 이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내려와서 저희 집 옆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지었어요. 본인들이 결혼하면 가족들끼리 주말마다 내려와서 지내겠다고요. 그냥 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네요.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가 있는 평일에는 저랑 남편이 그 집에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결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손주도 낳고 도란도란 3대가 모여서 지낼 생각에 행복해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의 철물점은 시내에 자리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옆에는 제 채소 가게도 조그맣게 열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시라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싹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돈 벌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하라면서요. 노후는 자기들이 싹 다 책임지겠답니다. 말만이라도 고맙더라고요. 아이들 사업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장사 공부는 가르친 적 없는데 그쪽으로 머리가 타고났나 봐요. 역시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길 잘했나 봅니다. 그리고 SUV 타고 주말에 여행 가자던 약속은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잠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한마디씩 칭찬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자식 농사 최고로 잘 지은 집 아니요. 부러워 죽겠구먼. 부럽다, 부러워. 우리랑 사돈 맺을 생각 없슈? 검은 머리 짐승 거둔다고 욕먹던 제가 이제는 자식 농사 최고로 잘 지은 여자가 되었네요. 그때 시장에서 욕하던 사람들이 지금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정신없이 잔치가 끝난 후 우리는 첫 가족 여행을 어디로 갈지 의논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생각해둔 곳이 있다며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군요.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의 유품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그 바닷가 말입니다. 엄마, 아빠, 우리 첫 가족 여행은 여기로 가요. 꼭 가고 싶어요. 저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아가씨가 외로이 목숨을 끊은 곳이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추억을 남기고 간 곳이기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친엄마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그걸 기억해내고선 저희 집에 왔을 때 몰래 사진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러고선 둘이서 이미 그 바닷가를 첫 여행지로 결정하고 저희의 동의를 구한 거였어요. 그게 2주 전, 그리고 지금은 아들, 딸, 남편과 함께 그때 그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과 바닷바람을 쐬면서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저녁에는 회에 소주 한 잔도 마셨어요. 막상 오면 아가씨 생각에 우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덤덤하네요. 남편과 아이들도 하루 종일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모두들 자러 갔는데 저는 잠이 영 오지 않아 제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한번 적어보는 중입니다. 글로 적다 보니 그래도 참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30년 전 아이들을 품은 제 선택을 지금에서야 마음 놓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내일은 가족들과 바닷가에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아가씨가 남겨놓은 그 사진 속 같은 장소, 같은 구도에서 이번에는 풍경만이 아닌 저희 가족이 담긴 사진을 찍으려고요. 나중에 저승 가서 아가씨를 만난다면 이 사진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괜히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해봅니다. 아가씨, 쌍둥이들 때문에 하늘에서 걱정이 많았죠?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애들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있으니 이제 한시름 놓고 편히 쉬어요. 제 말이 아가씨에게 닿았을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하네요.
오늘따라 해맑던 아가씨의 미소가 생각이 많이 나는 밤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야겠어요. 내일 가족 사진 찍으려면 일찍 자야 하거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